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오늘은 김하인 작가의 목련꽃 그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녀상부터 낭독해 드릴게요. 편하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낭독해 드릴게요. 목련꽃 그늘 김하인 두 번째 시간 소녀상. 집으로 돌아가는 시내버스를 탄 재민의 얼굴은 회색이 만면했다. 여전히 가슴속에서는 북채가 두드려지는 북소리가 났다. 인형이 누나가 놀라던 표정과 간간히 자신을 향해 웃던 미소를 떠올리면 재민은 눌러쓴 교모 속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하면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가슴을 쫙 폈다. 아직 누나의 정식 애인은 아니지만 최소한 누나에게 자신에 대해 아주 강렬하고도 인상적으로 각인시킨 것만은 틀림없었다. 이제 누나는 재민 혼자 전전긍긍하고 설레야만 했던 타인이 아니었다. 서로를 아는 관계였다. 화양리를 통과한 시내버스는 어린이 대공원과 그 옆 S대학교를 가로질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오래간만에 가슴속 가득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빼곡히 스며든 찻장을 돌아보자 누나의 그 얼굴이 마음으로부터 떠올라 뽀얗게 어려 있었다. 손가락이 조심스레 닿을 듯하자 미소 짓던 그 얼굴이 어둠 저편으로 날아갔다. 눈물이 날 것 같다. 행복했다. 조금 전 자신의 행동을 다시금 떠올리자 재민은 또다시 가슴이 부풀었고 꿈만 같았다. 그래, 잘했어. 용감했었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멋지게 해낼 수 있었을까? 동네 길에서 그 누나만 봐도 골목으로 뛰어들어 숨기 바빴는데 앞모습보다 늘 뒷모습을 훨씬 오래도록 보았는데 언제나 뒷모습이 그녀 집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어땠었는가? 두 주먹을 꽉 움켜쥔 마음으로 그 누나와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 앞까지 걸어가 누나는 내 거예요 하고 내가 말할 수 있었다니 맙소사. 재미는 까무러치기 직전의 흥분감으로 온몸이 짜릿짜릿했다. 오늘은 일기를 쓰리라. 공식적으로 누나의 애인이 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날이니까. 그 남자는 자신이 모자나 군대 가는데 그 뒤부터는 자신이 대신 맡아 지키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토록 꿈꿨던 누나를 당당하게 인수하고 접수하는 날이 멀지 않은 셈이었다. 그 남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누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을 수도 있을 것이다. 누나 앞에서 뭐든지 멋지게 보이고 폼나게 해내고 의젓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될 터였다. 뭐든지 시작이 어렵지. 까짓거 못 해낼 게 뭐 있는가. 자신은 쑥쑥 자라날 거고 누나는 지금의 꼭 그 키와 그 얼굴로만 기다리듯 제자리에 있어줄 것이고 내년 말이면 누나 키쯤은 추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옷만 어른스레 입고 누나와 함께 나란히 걸으면 누가 뒤에서 보더라도 연인처럼 보일 것이다. 수염이 더 무성하게 돋으면 누나와 걸맞아 보이리라. 깎지 않고 수염도 기를 것이다. 아령도 하고 평행봉도 하고 역기를 들어 근육을 기를 것이다. 키를 더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철봉대에 오래도록 매달릴 것이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바바리 코트를 입고 누나와 함께 캠퍼스를 걷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재민의 가슴은 폭발할 것 같았다. 그런 황홀한 상상을 수없이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꿈이 아니라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생겨났다. 그 가능성일지라도 몸이 작고 마음이 가벼운 재민은 상상의 나래를 펴기에 충분했다. 시내버스가 중곡동 극장 앞을 지나자 행복한 상상에 빠져있던 재민의 표정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허둥지둥 책가방을 들고 일어서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 다음 정류장. 재민은 아픈 개인 산부인과 병원이고 맞은편에 약국과 슈퍼마켓이 있는 지점에서 내렸다. 그는 마치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처럼 발이 아스팔트에 닿자 늘 그래왔듯이 일시에 모든 게 갑작스레 암전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니었다. 이젠 어제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연거푸 큰 숨을 들이키며 골목길을 기역자로 꺾어 들어가 제일 끝집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서서 발돋움에 안을 들여다보았다. 넝쿨 식물이 벽을 타고 자라고 있는 집안은 불만 켜져 있고 조용했다. 인터폰을 조심스레 누리려던 재미는 불안한 눈동자로 손목시계부터 들여다보았다. 오후 7시 55분. 조금 전 캠퍼스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당당하게 행동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껏 움츠러진 얼굴과 어깨였다. 집을 마주하자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른 겁먹은 표정이었다. 닫힌 철문 앞에서 재미는 다시 가슴에 용기를 애써 펌프질하듯이 큰 호흡을 쉬고 내뱉었다. 인터폰을 다시 누르려다가 그는 지난주 초에 겪은 일이 떠올랐다. 그의 희고 작은 손이 불길을 피하는 나뭇잎처럼 천천히 오그라들었다. 검은 타액질 성분의 공포가 마음을 압도하며 점령하는 것을 느끼자 재미는 뒷걸음질 치듯이 대문 앞에서 빠르게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났다. 너 정말 이따위밖에 못하겠어? 어? 큰형은 월말고사 성적표를 움켜쥐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재미는 안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다. 커다란 눈망울에 담긴 잔뜩 겁먹은 흰자위가 마치 깨진 달걀 내용물처럼 방바닥을 향해 흘러내릴 것 같았다. 그와는 14년 차이가 나는 장남인 큰형은 불안한 표정으로 문가에 서 있는 아내를 휙 돌아보았다. 다음번엔 잘하겠죠. 도련님, 어서 형님께 다음번엔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재민의 무릎과 가는 팔이 바들바들 떨렸다.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숨막혀서 용서를 빌거나 다짐의 말은커녕 입술조차도 달싹거려지질 않았다. 어서요, 도련님. 지옥의 시간이었다. 한없이 더디게 가는 초침 소리 같은 빗방울 소리가 격자형 창문을 타고 스물스물 기어 들어왔다. 하지만 작동된 시한폭탄은 어김없이 터질 것이다. 큰형은 막내 동생인 재민을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귀도 안 찬다 임마. 59명 중에 32등? 1등도 3등도 10등도 아닌 반에서 중간도 못 드는 32등?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너 작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2학년 올라가면 잘할 거라고 그랬지. 첫 번째 월말고사에 최소 10등 안에 들 거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대답 안 해? 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작은 몸집의 소년 얼굴은 사색이 스며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너 말 안 해? 봉오리야?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큰형이 양반 자세를 풀며 느닷없이 일어섰다. 예고된 바였다. 우람하고 육중한 체구인 그가 리놀륨 방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가 우당탕 들리는 순간 재미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다. 퍽 하고 사정없이 그의 발길질이 재민의 왼쪽 어깨 쪽을 발로 차 무너뜨렸다. 하는 단발마 비명소리와 함께 재민이 방바닥으로 무너지자 분노를 가득 실은 발길질과 주먹 세례가 그의 온몸에 소나기처럼 퍼부어졌다. 또 동생을 잡는구나. 소년의 형수가 한급히 남편의 허리를 뒤에서 붙잡았다. 그럴수록 아버지 내리 자격을 가졌다는 장남의 분노와 몸짓은 더욱 거세졌다. 몇 달마다 혹은 한 달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원래 행사였다. 10여 분 후 도망치고 쫓겨나듯 집을 나온 재미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의 변두리인 중곡동 주택가게를 혼자 걷고 있었다. 맞아서 쩔뚝거리는 걸음걸이, 늑골 부위 배를 깊이 눌러 감싼 한 손, 화장실 세면대에서 터진 코피를 씻은 그의 얼굴은 맑은 듯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왼쪽 턱 부위가 약간 부풀고 눈밑은 검푸른 멍 기운이 10개 얼룩졌다. 그는 뺨 가득 울고 있었다. 찢어진 우산을 쓴 것도 아닌데 마음이 푸르고 시커멓게 젖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추위에 간간히 어깨를 떨었고 이를 닥닥닥 부딪히며 걸었다. 목적지가 있는 그의 눈은 비 기운이 가득 스민 채 아득했고 몽롱해 보였다. 재미는 큰형이 자신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물론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는 햇수로 3년 전에 서울로 유학 왔다. 고향인 읍단위 시골 학교에서는 그는 6년 내내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내내 반장을 했다. 5학년 때는 단 한 명만 뽑는 전교 부회장을 했고 6학년 땐 전교 회장을 했다. 꽤 규모 있는 읍내에서 재미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기로 이름을 날린 것이다. 그것을 눈여겨 지켜본 사람은 그의 큰형이었다. 서울에서 평범한 대학을 나와 평범한 직장을 잡은 그는 28살에 결혼을 했다. 그 이듬해 막내 동생을 자기 밑에 두고 공부시키겠다며 재민이 6학년이었을 때 그를 서울로 전학시켰다. 하지만 웬걸 시골에서 기발나게 자란다는 녀석이 서울로 옮겨놓으니까 도무지 맥을 못 추었다. 서울의 변두리 초등학교를 그것도 반에서 14등으로 졸업하더니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완전히 내리막길이었다. 날개가 꺾여진 추락이었다. 1학년 때 반에서 52등까지 내려가서 21등으로 마쳤고 중2가 되어 첫 번째 치룬 이번 월말고사에서 겨우 중간쯤에 턱걸이를 한 것이다. 사회직장 초년과정을 밟고 있는 큰형은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한 서름을 나름대로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친동생들이 서울대에 육사를 손쉽게 들어가고 현재도 다니고 있는데 자기 동생들만 전부 다 빌빌거리고 있다는 것도 자존심 상했다.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이 냉혹한 세상과 사회에서 그나마 제대로 숨쉬고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도 기발나게 잘하는 것밖에 수가 없었다. 처음 기대했던 대로 공부만 잘해준다면 그는 막내 동생을 얻고 다니리라 생각했고 믿었었다. 하지만 시골에선 영민하기 그지없던 막내 동생이 서울에 갖다 놓으니 하루아침에 영락없이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되었으니 실망과 배신감과 절망감까지 느낀 그로선 막내 동생의 하나하나가 미웠다. 뚱하니 말도 없고 생기도 없고 의욕도 없어 보이는 동생을 볼 때마다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다. 소심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막내 동생의 미래는 큰형이 보기에 한심한 무능력자였다. 집안의 큰 골칫덩어리가 될 게 뻔했다. 그는 너 크면 정말 후회한다. 이 악물고 공부 잘해. 얻어 터지기 싫으면. 이게 다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다. 하는 명분 아래 동생을 더욱더 가혹하게 다루었다.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광분 섞인 스파르타식으로 그를 몰아쳤다. 하지만 재미는 큰형이 왜 그토록 자신에게 폭력적이어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큰형이 왜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야 하는지, 그리고 엄마의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로서 장남과 막내라는 서열만으로 그렇게 맘 내키는 대로 누군 때리고 누군 군말 없이 맞아야 하는지 처음엔 그는 이 모든 게 참으로 의아했다. 하지만 맞다 보니 점차 그런 의문마저 사라져버렸다. 재미는 서울로 전학 올 무렵만 해도 장밋빛 꿈이 많았다. 서울에는 빌딩도 많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반짝거리는 것도 많고 예쁜 여자애도 많고 야구 글러브도 많고 롤러도 많고 눈부심과 신기함이 가득한 드넓은 멋진 세계 속으로 그는 미끄럼틀을 타고 미끄럼질 치듯 경쾌하게 입성하는 기분이었다. 물론 그도 나름대로 시골에서처럼 공부를 잘해보려고 했었다. 농사꾼인 아버지의 꿈은 우리 가문에서 법관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다. 검은 법복을 입고 나무 망치를 두드리는 것을 봐야 눈을 감아도 제대로 감을 수 있다고 넋두리처럼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재민은 여러 번 들었었다. 큰형은 재민을 서울로 끌어올릴 때 너는 서울대 법도를 들어가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눈 감고 육사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하고 일찌감치 못을 박았었다. 거지껏 그딴 곳이 별건가? 시골에서 한 학년 230~40여 명 중에 줄기차게 전교 석차 1등만 했던 그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었다. 하지만 서울은 시골과 학습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랐다. 소목을 꼴을 베는 아이도 없었고 아궁이에 던져 넣을 가랑잎을 아침 저녁으로 산에 올라 포대 가득 긁는 아이도 없었다. 서울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가정교사를 두거나 가외를 하거나 대부분 학원 몇 곳을 다녔다. 최소한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 손에 붙잡혀 책상에 앉아 너댓장의 학습지를 풀며 끙끙거려야 하는 아이들 뿐이었다. 재미는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었다. 시골에서처럼 혼자서.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 서울과 시골의 학습 차이는 엄청나게 컸다. 한 문제를 틀리면 10등이 가라앉고 어느 선에서 두 문제를 더 틀리면 20등 이하로 가라앉았다. 그는 점차 시험에 겁을 먹기 시작했다. 성적표를 받은 날은 공포였다. 으름장에서부터 시작해 매질, 주먹질, 발길질까지 재민에게 가하는 큰형의 물리적인 제재 강도가 강해졌다. 그럴수록 그는 점차 반비례해 의욕을 잃어갔다. 공부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였다. 그리고 왜 이런 무지막지한 공부를 내가 계속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해졌다. 그 사이사이 시골 부모님과 시골 마을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어린 그의 가슴을 수시로 적시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그의 많은 의문 중 또렷한 한 가지는 내가 왜 반드시 기필코 기어이 서울대나 군인이 되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걸까? 였다. 그런 곳을 다닌다는 큰형수 동생들이 중국동 집을 드나드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재민에겐 그들이 별로 멋져 보이지 않았다. 사회에서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그것들은 적어도 그에게만은 매혹적이거나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소년기의 방어기제에서 비롯된 핑계고 변명이라고 몰아붙이면 하는 수 없지만 솔직히 그는 서울대가 서울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거길 나오면 구체적으로 세상에 뭐가 되는 건지도 알지 못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그 무렵까지 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다.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시골에선 막연한 꿈은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몇 년 동안에 모두 다 파괴되고 꺾여버렸다. 큰형이 만들어준 요지부동의 목표는 있었지만 그의 목표는 없었다. 13살, 14살, 15살이 되도록 그는 서울에 온 것과 서울에 사는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에 절망했다. 폭력적인 큰형 밑에서 최소한 보내야 할 중학교 시절과 고교 시절의 엄청난 시간 길이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고 질식할 것처럼 숨이 막혔다. 성장기 전체가 감옥처럼 느껴졌다. 서울에 상경하고 초창기이던 시절 그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집안 분위기에 적응 못했던 재미는 집이 싫었다.
마음 슬프고 아플 때마다 그가 혼자 찾아가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 아니 학교를 파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혹은 버스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기 전 곧바로 향했던 중곡 3동, 동네 한켠에 위치한 한 곳. 그곳은 그의 집에서 용마산 방향으로 200여 미터 떨어졌는데 국립정신병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조그만 성당이었다. 초등학교 마지막 시절 거대한 국립정신병원 건물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의 재미는 그곳이 제약회사나 건축이나 TV 같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높은 담장과 그 위에 쳐진 둥근 철조망, 창문마다 일자형으로 쳐진 쇠창살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문에 붙여진 기다란 나무 명패를 보고 난 뒤 그곳이 국립정신병원이란 것을 알았다. 하지만 두렵거나 무섭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리고 닫힌 정문 틈 사이로 보이는 병원 중앙 현관의 앞 공간을 거닐고 있는 줄무늬 처진 옷을 입은 환자를 보거나 창살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른 사춘기를 앓고 있어서일까? 향수병을 앓아서일까? 폭력에 의해 마음이 폐허처럼 부서져 버려서일까? 그냥 그에겐 병원이 거대하다는 것조차 슬펐고 하얀 타일만큼 추워 보여서 슬펐었다. 그 정문에서 차들이 뜸한 도로를 맞바로 건너면 성당이었다. 재민이 작은 그 성당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도시의 건물과 모든 집들과는 반대로 언제나 그곳은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 미사 시간을 빼고는 거의 사람들이 없어 늘 한적하고 조용하다는 것. 성당 정원에 등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꽃나무가 많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그의 키만한 기도하는 하얀 석고상 소녀상이 성당 정원 한켠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소녀상을 보았을 때가 재민이 서울로 전학 온 지 2달 정도 지날 무렵이었다. 소녀상은 발등을 찰랑거리게 덮은 흰 주름 치마를 입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천사가 입었던 잠옷처럼 자세가 깨끗하고 편한, 소녀상 표정은 꽃잎 하나를 입술에 보이지 않게 물고 있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살짝 머금었으며 자세는 약간은 목례하듯 고개를 앞으로 수그리고 있었다. 재미는 눈이 희둥그레졌다. 시골에선 그런 살아있는 듯한 예쁜 소녀 석고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입이 해하고 단번에 벌어졌다. 자신도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두근거렸고 설레었다. 그의 뺨이 홍조로 물들었다. 그녀가 비록 조각상이라고 해도 너무나 예쁘고 깨끗했으며 한없이 맑아 보였다. 당시 그의 키보다 한 뼘은 컸던 입상은 재민이 중2가 된 지금 키가 비슷해졌다. 재민의 주된 관심이 인영이 누나에게 완전히 옮겨가기 전까진 거의 매일 하루 1시간 이상은 성당의 소녀상을 보러 찾아갔었다. 포도송이 모양의 푸른 꽃이 주렁주렁 열리듯 피는 등나무 아래에 놓인 긴 나무 의자에 앉아 또래로 보이는 소녀상을 보고 있으면 그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마음이 덮여지는 듯 따스해졌다. 조금은 부푼 흰 가슴에 모은 소녀의 두 손을 보고 있으면 까닭없이 눈물이 났고 미소가 머금어졌다. 폭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흰 손이 가진 평화스러움과 한없는 위로가 느껴져서였다. 사람들이 모두 다 저렇게 평화롭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손이 만드는 가족과 집과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재미는 문득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런 생각을 떠올렸다. 그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중곡 성당이었다. 소녀상은 재민의 세상 유일한 친구이었다. 소녀상은 늘 한 곳에 서서
늘 그를 기다려주는 소녀로 변해 있었다. 언젠가부터는 그의 그리움이 된 것이다. 재민에게 있어 서울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는 맑고 매끄러운 흰석고 소녀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반 아이들이 학원이나 독서실로 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방정식 공식을 외우는 그 시간에 재미는 옆에서 소녀가 미소를 머금고 서 있는 등나무 벤치에 앉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거나 기탄잘리 시집을 읽었다. 두꺼운 책들인 펄벅의 대지를 읽었고 에밀리 브론테가 쓴 폭풍의 언덕을 읽었다. 어둠이 오면 그곳은 더 아늑했다. 소녀상 가까이 밝고 예쁜 두 개의 등이 있어서 그 등으로 밝힌 밤에 읽는 책은 더욱더 아름다웠다. 재미는 책을 읽다가 멋진 문장이 나오면 이것 봐, 내가 읽어줄게. 한번 들어봐. 하고 옆에 서 있는 소녀에게 그 문장을 읽어주었다. 어때? 참 좋지? 하고 책갈피에서 고개를 들어 소녀를 올려다보곤 했다. 그러면 소녀는 그래, 너무 마음에 와닿는걸? 다시 한번 읽어줄래? 하듯이 살풋 바람결과 달빛의 미소를 머금는 것처럼 재민의 눈에 비쳤다. 재민은 그 순간만큼은 즐겁고 행복했다. 아무도 없는 그러나 소녀상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런 그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그를 생각한다면 전혀 뜻밖의 표정이고 행동이었다. 우선 그는 큰형네 집안에서 거의 말하지 않았다. 표정도 속꽃처럼 딱딱했고 행동도 너무나 조용했다. 문을 여닫을 때도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심지어는 집안을 걸어 다닐 때 발 뒤꿈치를 들고 다녔다. 중학교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교실 창문 옆에 있는 책상에 앉으면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출석을 부를 때 예하고 대답하는 것 빼고는 6교시, 7교시 내내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반 아이들이 그의 별명을 화분이라고 했겠는가. 숫기락은 도무지 없는 그리고 지독하게 내성적인 놈으로 선생님과 그의 반 친구들에게 완전히 낙인 찍혔다. 그렇다고 노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면 그는 따로 공부하지도 않았다. 가방 속에 든 두꺼운 문학류 책을 꺼내 읽지도 않았다. 단지 턱을 괴고 창밖의 하늘이나 창 아래 나무들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건 누가 봐도 분명 14살 나이의 시절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슬픔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 물설고 낯선 거대한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큰형으로부터 비롯된 정할 수 없는 폭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어린 나이이지만 재미는 그때 일찌감치 눈치챘다. 그의 큰형이 기분 내키는 대로 휘두르는 주먹과 발길질이 자기 몸에 한 번씩 닿을 때마다 자신 속에 든 일생의 기쁨과 웃음이 차례차례로 남김없이 빠르게 박살나고 있다는 것을, 깔깔거리며 웃어젖힐 수 있는 행복의 순들이 여지없이 짓밟혀진다는 것을, 무서운 것은 이후 그 자신이 어떻게 어른이 되고 어떻게 살아도 삶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는 원상회복하지 못하게 되리란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재미는 예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이보다 조숙하게 접했던 많은 불행한 혹은 불우한 책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삶과 세상을 사는 인간을 나름대로 간파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감당할 수 없는 폭력으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을 슬픔으로 중독시키지 않고선 재미는 나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껄렁껄렁해지고 불량해지는 것은 못 참는 자존심만은 있었다.
시골에서 빛나던 최고의식이 아직도 그의 마음과 기억에 전강처럼 남아있어서였을까. 똑똑한 머리와 야무진 행동, 말도 딱 부러지게 잘한다는 칭찬과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그의 머리카락의 느낌으로 아직 남아있어서일까. 화장실에서 선생님 눈을 피해 벌써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또래의 교실 뒷자리를 죽치고 앉은 중학생들. 교복 상의 윗단추 두어 개를 풀어 젖힌 채 침을 찍찍 내뱉으며 여학교 길 어기 담장에 붙어서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한쪽 다리를 떠는 짓 따위는 재민에게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다. 수동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깊은 내면성. 단지 그는 지금껏 큰형의 거침없는 폭력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자기식대로 끌어안고 소녀상과 문학류 책들을 통해 쉼없이 고요하게 반복해 아물게 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건 가슴이 만들어내는 푸른 슬픔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득하게 만들고 마취시키는 재민 스스로 터득한 방법이었다. 성장기의 슬픔은 삶 내내 분비되어지는 아름답고도 무섭고도 지독한 마약이다. 무작정 가방을 싸들고 시골집으로 내려갈 수도, 그리고 다른 먼 곳으로 가출할 용기도, 자신을 함부로 파괴할 자신도 없는 그로선 슬픔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 빼고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성장기의 슬픔을 마약 성분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후 어른이 되어서도 삶이 때때로 허락하는 세례와 같은 눈부신 빛남과 밝음조차도 오직 푸른 슬픔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석되어지고 표현해야 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감정 코드만을 평생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기쁜 것을 보고 즐거워져도 그런 불꽃들은 금방 사그라지고 그 뒤에 남은 침묵과 빈자리를 오래도록 지그시 바라봐야 하는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가슴속이 젖는 우산을 쓴 재민. 다리를 절룩거리는 그는 어김없이 활짝 가슴 열려진 중국 성당 구역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이른 아침부터 추적거리며 끊임없이 내리는 가을비. 성당 본당으로 오르는 층계 아래 한켠에 커다란 이름 모를 꽃들과 나뭇잎들이 뚝뚝 소리를 내며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눈부시게 희고 봉긋하며 맑게도 두툼했던 꽃잎들은 마치 빗방울에 칼질 당하듯 허공에서 베어져 나무 아래 수북하게 검은 얼룩으로 변해 나뒹굴고 있었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재민은 쭈뼛거리며 제 키 크기의 소녀상 앞에 천천히 다가섰다. 물기스민 한 줄기 청아한 바람이 아카시아 잎 같은 등나무의 젖은 잎을 흔들었다. 왔니? 그런데 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오른쪽 다리는 왜 절룩거리고? 어머나, 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네 얼굴을 어서 보여줘. 하는 소녀상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우산으로 자신의 마음을 오래도록 가리고 서 있었다. 맞았니? 또? 저 정말이구나. 어디 상처 난 거야? 재민아, 어서 날 좀 봐봐.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서 있는 소녀가 내는 소리일 테지만 따스한 염려 섞인 위로였다. 재민은 친구가 돼버린 소녀에게 보여주기 싫은 얼굴을 마지못해 보여준다는 듯 천천히 우산을 몸 옆으로 비스듬히 내렸다. 맙소사. 내가 그렇게나 기도했는데 니네 큰형이 널 때리는 일 같은 건 다시 일어나지 말기만을 기도했는데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프지? 나한테 가까이 와봐. 내가 호호하고 불어줄게. 괜찮아. 뭐 한두 번 당하는 일도 아니고. 어휴, 공부란 그게 뭔지 몰라도 사람 작겠다.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쩌면 좋아. 재민이 너 빨리 네 큰형만큼 커져야겠다. 커지고 힘도 더 세져서 니네 형을 한번 흠씬 패줘버려. 하느님은 뭐하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신 니네 큰형이 널 이렇게 잡는 일 따위는 못하게 만들 텐데. 정말이지 속상해서. 마음이 몸을 위로하는 소리였다. 다시 몸이 마음을 감싸 안아 슬픔이 가슴을 아늑하게 물들이는 투명한 울림이었다. 소녀상에게 오면 이렇게 재미는 언제나 마음이 위로받는 깊은 소리를 어디로부터인가 들을 수가 있었다. 재미는 비로소 숨통이 트여지는 기분이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뭐가? 내가 나중에 어른 되면 큰형과 맞싸워 턱이나 배를 힘껏 차보는 일 말이야.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10손가락이 모자라도록 일방적으로 늘 당하기만 했는데 적어도 한 번은 톡톡히 되갚아 줘야지. 근데 우리 큰형이 장남이잖아. 장남은 아버지와 동격이라는 얘기를 내가 워낙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지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할 거야. 하긴 하나님도 장자라고 하면 끔뻑 죽지. 그러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도 순 거짓말이야. 에구구 어쩜 좋아. 귀 밝은 하느님이 들으셨으면 나 큰일 나겠다. 망치로 단번에 날 부숴버릴지도 몰라. 순식간에 벼락을 내리쳐서 날 두 쪽으로 쫙 갈라버리시든지. 그런 그녀의 엄살 섞인 마음속 울림에 과 하고 재미는 유쾌하게 소리내 웃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하늘에서 널 보지 못하도록 그럼 내가 널 숨겨줄게. 재미는 우산을 높이 들어 비 내리는 하늘을 가리듯 소녀상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주었다. 비 뿌릴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석고로 만들어진 소녀상에 우산을 씌워주는 마음. 남들이 지금의 자신을 듣거나 본다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혹시 저 녀석이 저기 앞에 정신병원을 탈출한 놈이 아닐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재미는 비가 올 때는 늘 그랬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도 창밖에서 비 내리면 이 소녀상이 곧바로 떠올랐다. 머리 쪽이 아니라 가슴 쪽으로부터. 걔가 비를 맞을 텐데 온몸이 비에 젖으면 감기 걸릴 텐데 그런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였다.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리자마자 그는 곧장 성당으로 달려갔다. 휴일처럼 집에 있을 때 빗방울이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우산을 들고 소녀상에게 달려와 우산을 머리 위에 씌워주었다. 단 몇 분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그의 불안함과 걱정이 덜어졌다. 그게 소녀상에 대한, 아니 자기 키만한 자기 또래의 어여쁜 소녀에 대한 재민의 마음이었다. 친구에 대한 예의였다. 턱선이 갸름한 고운 소녀상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그의 표정은 더없이 맑아졌다. 재민은 아주 잘생긴 소년이었다. 반듯한 이마와 우수가 어린 깊고도 해맑은 두 눈과 하얀 피부, 약간은 마른 듯한 몸은 귀티가 났다. 시골에서도 두드러졌지만 대도시인 서울에 와 살면서 그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더 빛났다. 우산을 받쳐준 왼손,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 든 그의 오른손. 재미는 언젠가부터 소녀상의 그 고운 얼굴에 손을 뻗어 만져보고 싶었다. 사춘기 소년의 호기심이었고 떨림이었다. 뺨과 상큼한 콧날, 그리고 얇고 섬세하면서도 깨끗한 입술선까지 아주 천천히,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 단지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고 어느 순간 두려워졌다. 마치 살아있는 소녀에게 손을 뻗치는 것처럼
소녀는 분명 놀랄 것이고 어쩌면 불쾌해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미소가 자신에게만은 정말 딱딱한 부조물처럼 굳어버릴 만큼 소녀 마음이 획 돌아설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자 재미는 섣불리 그녀의 흰몸에 손을 갖다 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 그녀의 가슴, 조금은 부풀어 나지막한 그 아름다운 곡선에 눈이 닿으면 재미는 숨부터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다. 그녀 가슴은 얼마나 환할까, 눈부실까, 투명하고 부드러우며 가없는 맑은 탄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뇌리에 떠오르면 재미는 눈앞이 안개꽃이 가득 피는 것처럼 아득해졌다. 하지만 언젠간 널 만질 거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네 마음이 내게 전해진다면 너의 뺨과 입술을 아주 조심스레 만져볼 거야. 만약 재민 자신이 손을 뻗쳐 그녀 흰몸에 손끝이 닿으면 갑자기 어디선가 길이 확 드러날 것 같았다. 호공이나 하늘, 바람 속에 나 있는 길. 그 길은 소녀상과 자신의 마음이 서로 완전히 닫혀버리는 이별을 하거나 평생 이 석고 소녀를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설렘과 불안감 같은 거였다. 그 양갈래 길은 어떻게 돼도 현재의 그에겐 감당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재미는 소녀의 몸에 손을 가져갈 수가 없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얘, 너 거기서 뭐해? 이크, 누구지? 재미는 우산을 떨어뜨릴 뻔할 만큼 놀랐다. 3년 가까이 성당의 소녀상을 몰래 만나오면서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에게 들킨 것이다. 재미는 후다닥 소녀상의 머리에서 우산을 자신의 머리 위로 옮겨둔 다음 시침 떼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성당, 본당 층계를 막 내려온 지점에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30대 중반의 여자였다. 그녀는 감청색 우산을 받쳐든 채 호기심 어린 은근한 미소를 짓고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있었고 세련된 표정을 가졌다. 재미는 직감적으로 의사구나 하고 여겼다. 그것도 흰 타일과 흰 타일벽을 가진 저기 앞에 거대한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여의사 말이다. 재미는 다시 당황했고 마른 침을 꼴까닥 삼켰다. 발바닥이 땅에 착 달라붙는 기분이었다. 너 이리 좀 와볼래? 아무래도 너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구나. 저기 우리 병원으로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하는 뜻을 숨기고 그녀가 금방이라도 손짓을 해 재민 자신을 부를 것만 같았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두 쪽 나도 꼼짝없이 창살 안에 갇히게 될 것만 같았다. 그 후의 세계는 아늑하고 고요할 것인가? 아니면 더없이 새롭고 공포스러울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침착한 표정과 자세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한동안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새겨두기라도 하는 듯 그녀는 다정한 눈길을 재민에게 천천히 건네고 있을 뿐이었다. 그 눈빛이 부담된 재민은 정문 밖으로 달아나는 듯한 걸음을 막 때려 하자 그녀는 아니 너만의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 방해해서 미안해 하듯이 한 발 먼저 차분하고도 단정한 발걸음을 떼었다. 그녀는 정문을 향해 움직였다. 얼어붙어 있는 재민에게 거의 목례를 하듯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그녀는 성당 바깥으로 흰 연기가 바람결에 실려 빠져나가듯 사라졌다. 갑자기 세계가 텅 빈 느낌이었다. 재미는 잠시 우산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일까? 잠깐 눈을 감았던 것일까? 그녀의 사라짐은 마법의 한 장면 같았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